말 한마디가 마음의 자리를 바꿀 때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이 늙는 일보다 먼저 말이 가벼워지는 슬픔을 겪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적에는 말 한마디에 뜻이 담기고 침묵 속에도 무게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자식 앞에서의 말은 설명처럼 길어지거나 변명처럼 낮아지기 쉽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순간은 대개 큰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표정, 흘려듣는 말투, 대답하지 않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그 앞에서 많은 부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나 정약용은 묻습니다. 과연 잘못을 찾는 것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자리를 잃은 것이 먼저였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개는 사랑을 낮은 자리에서 건네기 때문입니다. 부탁처럼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처럼 말이 흐를 때 자식은 그 말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 서 있는 위치를 먼저 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은 뜻보다 먼저 태도를 싣고 간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스스로를 낮추고 있다면 상대의 마음은 자연히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가르침이 아니라 힘의 기울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자식을 이기는 말, 상처를 주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단 한마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고 과거를 들추지 않아도 되는 말, 그 한마디가 서는 순간 태도는 바뀌고 공기는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꾸짖는 법이 아니라 존엄을 회복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말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기까지 부모의 마음은 먼저 고요해져야 합니다. 이 고요함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가장 먼저 상처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상처를 곧바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 마음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존중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개는 조금씩 밀려납니다. 말을 걸 때 눈을 보지 않게 되고 조언이 설명으로 바뀌고 부탁이 습관처럼 입에 붙는 순간부터 부모의 말은 중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그러나 정약용의 질문은 다릅니다. 그 아이 앞에서 당신의 말은 아직 스스로를 지키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존중의 방향은 바뀝니다. 혼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말하게 될 때 자식은 이미 그 기울기를 감지합니다. 존중은 강요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분명히 자리에서 생깁니다. 그 자리는 높은 곳도 낮은 곳도 아닙니다.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정약용은 그 자리를 말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라 부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잃었을 때 부모의 말은 점점 길어지고 자식의 태도는 점점 짧아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태도가 바뀝니까? 그러나 정약용은 고개를 젓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서 있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말은 새로운 조언이 아닙니다. 논리도 훈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말하지 않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순간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자기 가치를 말로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이 말들은 모두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서 있는 자리는 이미 설득의 자리입니다. 설득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는 설득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부모는 이해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로 이미 말한 사람이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는 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말에는 감정도 설명도 과거도 없습니다. 다만 경계만이 있습니다. 그 경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는 마음, 이 선은 넘지 않겠다는 고요한 결심. 자식은 그 말을 듣기 전에 이미 그 태도를 먼저 봅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침묵, 음길, 호흡,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자세.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질문에 다가가야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무엇인가? 그러나 정약용은 그 말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묻습니다. 그 말은 화를 참아낸 끝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억울함을 눌러 담아도 안 됩니다. 체념이나 포기의 숨결이 섞여도 안 됩니다. 그 말은 이미 마음이 정리된 뒤에 조용히 놓여야 합니다. 부모가 다시 자기 자리에 섰을 때 자식에게 던지는 말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 말에는 협박도 없고 분노도 없으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선택이며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선택을 하겠다.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자식의 태도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부모가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자연히 고개를 듭니다. 이 말이 왜 갈등을 키우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부모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어떤 내면의 정리가 필요한지를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 말이 힘을 잃는 순간은 마음이 먼저 흔들렸을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 혹은 비웃음처럼 가볍게 흘려보낼 때, 그 순간의 허탈함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말이 무시당했다기보다 자기 자신이 가볍게 취급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순간에도 말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말은 마음의 끝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나온 말은 아무리 단정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떨림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식은 그 떨림을 말보다 먼저 알아챕니다. 부모가 자식의 반응을 두려워할 때 말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좋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걱정, 혹시 더 멀어질까 하는 불안. 이 모든 마음이 겹쳐질수록 말은 점점 설명이 되고 설명은 결국 변명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변명은 틀렸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리를 잃었을 때 시작된다. 부모의 말이 길어졌다면 이미 마음은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러남은 자식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한다. 그 순간 존중은 더 이상 잘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직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많은 부모가 권위라는 말을 불편해합니다. 권위가 곧 억압이나 강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하는 권위는 소리를 높이는 힘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권위란 자기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식을 통제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반응에 따라 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말했을 때도 같은 톤으로 답할 수 있는가? 자식이 비웃듯 반응해도 설명하려 들지 않고 말을 멈출 수 있는가? 그 멈춤 속에 부모의 기준이 서 있습니다. 정약용은 부모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를 위험이 아니라 단정함이라 불렀습니다. 단정함이란 화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참겠다는 결심도 아닙니다. 그저 이 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이 단정함이 없는 말은 아무리 부드러워도 가볍게 들립니다. 반대로 단정함이 서 있는 침묵은 아무 말보다도 무겁습니다. 자식의 태도가 바뀌는 이유는 부모의 말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기준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의 태도가 가장 크게 바뀌는 순간은 부모가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 할수록 자식은 저항합니다. 말로 바꾸려 하면 말로 맞서고, 감정으로 흔들면 감정으로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아주 담담하게 짚습니다. 자식은 가르침으로 크지 않고 부모의 태도를 보고 자란다. 그래서 앞선 장에서 말한 그 한마디는 자식을 움직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 스스로를 정리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 말의 핵심은 너를 버리겠다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겠다입니다. 부모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미 마음속에서는 자식의 평가에서 한 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해도 자기를 깎아내리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부모가 더 이상 자기 반응에 매달리지 않는 순간 관계의 무게추는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키우지 않고 관계를 재정렬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흔히 넘어지는 지점을 정약용의 시선으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의 힘. 부모는 왜 항상 설명하게 되는가? 자식과의 대화에서 부모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설명해야만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들어봐.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이 말들 속에는 논리보다 먼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오해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혹시 관계가 끊어질까봐 부모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설명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얕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말에 스스로 확신하지 못할 때 자식은 그 틈을 봅니다. 그 틈은 곧 가벼움이 됩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것은 부모의 인격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세워둔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말이 이해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든 말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히 생각했고 더 덧붙이지 않겠다는 단정함입니다. 갈등은 말에서 커지지 않고 반복해서 커집니다. 많은 부모가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멀어지지 않을까요?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정약용은 갈등이 커지는 이유를 전혀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갈등은 강한 말 때문에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는 반복 때문에 커집니다. 오늘은 참았다가 내일은 화를 내고 모레는 다시 미안해하는 태도, 이 반복 속에서 자식은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선이 없다. 선이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자식의 태도는 조심이 아니라 탐색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선을 넘지 않는 한마디는 바로 이 반복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 말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까지가 나의 경계라고 조용히 놓을 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행동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던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러섭니다. 설명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감정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일관됨 속에서 자식은 처음으로 부모의 선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을 인식한 뒤에야 태도를 조절합니다. 산막 존중은 다시 가르칠 수 없지만 다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부모는 종종 말합니다.
어릴 때 예의는 다 가르쳤는데, 그러나 존중은 한 번 가르쳐서 끝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보고 배우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자식이 오래 보게 되면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감정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용히 물러설 줄 안다면 자식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즉각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대로일 수 있고 내일도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의 태도는 말이 아니라 누적된 장면에서 바뀐다. 부모가 자기 기준을 지키는 장면,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장면, 설명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장면, 그 장면들이 쌓일 때 자식의 태도는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선을 세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부모가 가장 흔히 무너지는 지점, 즉 외로움과 죄책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외로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때 존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아픈 감정,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고 말을 건네면 짧게 끊기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정약용은 이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관계가 멀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자기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순간 존중보다 먼저 쓸모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두려움이 쌓이면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다가갑니다. 말을 더 걸고 조언을 늘리고 괜찮은 척 웃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다가감이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에서 나온 말은 언제나 붙잡으려는 손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붙잡으려는 손짓 앞에서 사람은 자연히 뒤로 물러섭니다. 부모로서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의 덫. 외로움 다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가장 깊이 파고드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엄격했나? 너무 무심했나?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부모는 과거의 장면을 하나씩 꺼내 현재의 상황과 연결 지으려 합니다. 마치 모든 무례가 자기의 잘못의 결과인 것처럼 스스로를 재판대에 세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죄책감을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죄책감은 반성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기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자식 앞에서 자연히 낮아집니다. 말은 조심스러워지고 태도는 흔들리며 결국 그 한마디를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 정도는 참아야지. 부모니까 더 이해해야지. 이 마음이 반복될수록 부모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선을 긋지 못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존엄은 같은 것이 아니다. 부모로서 완벽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책감이 존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외로움과 죄책감을 견디는 고요한 방법. 그렇다면 부모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정약용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느껴질 수 있고 죄책감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말과 태도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느냐입니다. 외로울수록 더 말하지 말아야 하고 죄책감이 클수록 더 단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밀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행동의 주인으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혼자서 조용히 다독일 수 있을 때 자식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도 이 감정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 말은 외로움을 감춘 말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딘 뒤에 나온 말입니다. 죄책감을 눌러버린 말이 아니라 죄책감을 통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합니다. 그리고 그 담담함이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지점을 정면으로 바라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과정을 거친 뒤 부모가 어떤 변화의 신호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자식의 태도가 어떻게 서서히 달라지는지를 다루겠습니다. 태도는 소리 없이 먼저 변합니다.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의 의미, 부모가 그 한마디를 건넨 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의외로 아무 변화도 없는 듯한 시간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무심해 보이고 말투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때로는 더 차가워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부모가 마음속으로 다시 흔들립니다. 역시 소용이 없었나 보다. 괜히 말했나? 더 멀어진 건 아닐까? 그러나 정약용은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태도는 상대 앞에서 즉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혼자 있을 때의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야 관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자식은 그 한마디를 들은 뒤 곧바로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바로 공손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전과 다른 감각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예전처럼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말을 덧붙이지 않는다.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낯선 감각은 자식에게 작은 긴장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태도의 씨앗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변화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어난다. 자식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부모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말투가 아주 조금 달라지거나 지나가듯 건넨 말에 예전보다 감정이 덜 실려 있거나 대답은 짧지만 비웃음이 사라진 순간, 이 변화들은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작은 변화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대신 태도의 날을 조금씩 무디게 합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초기의 존중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부모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봐라, 역시 내가 옳았지? 이제 알겠지? 이런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쌓아온 단정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시기를 가장 말이 필요 없는 때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보일수록 부모는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기뻐도 티내지 않고 섭섭함도 꺼내지 않으며 다만 같은 태도를 유지할 뿐입니다. 그 일관됨 속에서 자식은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구나. 삼막 부모가 먼저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실 자식에게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서 나타납니다. 부모는 어느 순간 자식의 반응을 하루 종일 곱씹지 않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잠을 설치지 않고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자존심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고요가 자리 잡습니다. 나는 이미 할 말을 했다. 내 기준은 분명하다. 이제 상대의 선택이다. 이 고요는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스스로를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른 부모는 자식의 태도가 잠시 흔들려도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휘청이는 대상보다 단단히 서 있는 대상 앞에서 태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로 결정된다. 변화가 시작되는 실제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부모가 어떤 마음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의 진짜 의미를 정약용의 언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남기는 것, 자식의 태도가 아니라 부모의 삶이 달라졌을 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부모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자식의 태도를 관찰하는 일이 더 이상 하루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자기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거두어 왔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표현합니다.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고 사랑도 그대로이지만 그 사랑이 자기 존엄을 깎아가며 유지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부모가 이 자리에 이르면 자식의 태도가 조금 무뎌졌든 아직 거칠든 그것이 부모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때부터 자식은 부모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간섭하지도 설명하지도 붙잡지도 않는 존재. 그러나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 앞에서 가벼워질 수 없다. 그 말이 관계를 끊지 않는 이유. 많은 이들이 그 한마디를 두려워합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차갑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말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 말은 대화를 닫지 않습니다. 다만 존엄을 훼손한 상태의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약용은 진짜 단절은 말을 멈출 때가 아니라 자기를 잃은 채 관계를 이어갈 때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늘 참기만 하고 늘 낮아지고 늘 이해하려 애쓰는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 무너짐을 멈추는 말입니다. 그리고 멈춤이 있기에 관계는 다시 숨을 쉴 여지를 얻습니다. 자식은 그 여지 속에서 부모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전처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성공도 조언도 희생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정약용은 그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부모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용히 물러설 줄 알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며 자기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자기 삶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자기를 깎아내려야 유지되는 사랑. 그때 문득 부모의 뒷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아무 소리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던 모습, 그 장면이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남길 것은 말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지킨 태도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우리는 흔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이긴 이야기가 말해준 것은 그보다 먼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존중은 외치면 생기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곁으로 자연히 돌아옵니다. 그 한마디는 마법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마음이 이미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태도는 끝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자식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존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낮아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가장 고요한 부모의 힘입니다.